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스피커가 내 말을 엿듣고 있는 건 아닐까 섬뜩한 기분이 든 적 없으신가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습니다. 이 청소기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집안 곳곳을 능숙하게 돌아다니며 청소를 했죠. 그런데 몇 주 뒤 그 사람의 스마트폰의 광고 팝업이 하나 떴습니다. 놀랍게도 그 광고는 당신의 거실에 아주 잘 어울릴 만한 커튼을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로봇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 때문이었습니다. 청소기는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는 단순히 길을 찾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사진을 찍어 주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상업적 기업으로 전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CCTV는 5분마다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집안의 스마트 기기들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공지능, 즉 AI의 본질과 그것이 던지는 깊은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인공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과연 거기에 정말 지능이 있는 것일까요? 인공지능 분야의 한 선구자는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인공지능의 인공이라는 단어는 진짜다. 즉, 우리가 인공이라는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짜 지능이 아니라 지능을 흉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AI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약한 AI 또는 좁은 의미의 AI와 강한 AI 또는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좁은 의미의 AI는 특정한 한 가지 임무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보통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어 폐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AI를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폐질환 전문가들이 진단명을 붙인 100만 장의 엑스레이 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이 AI에게 보여주면 알고리즘은 제 사진을 100만 장의 데이터와 순식간에 비교하여 진단 결과를 내놓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 AI의 진단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가 내리는 진단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AI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에서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던 알파고 역시 바둑이라는 한 가지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 좁은 의미의 AI입니다. 반면 일반 인공지능, 즉 AGI는 공상과학 영화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간이 지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을 흉내내고 심지어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초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보그처럼 기계를 인체에 이식하거나 약물, 유전공학 등을 통해 기존 인간의 지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실리콘 같은 무기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능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유기체인 뇌에 담겨 있어 결국 노화하고 죽지만 무기물 기반의 지능은 영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의식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지능은 의식과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I 연구의 대가들조차 인공적인 의식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도 이미 오래전에 이 한계를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누구도 의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정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주의 근본적인 상수와도 같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인공지능은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처럼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의식이 없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기계가 실제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철학자 존설은 중국어 방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을 통해 이 점을 명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중국어로 가득 찬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는 만약 이런 모양의 한자가 들어오면 저런 모양의 한자를 내보내라는 식의 규칙이 적힌 설명서만 잔뜩 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중국어로 된 질문지를 문틈으로 밀어넣습니다. 당신은 그 뜻은 전혀 모르지만 설명서의 규칙에 따라 글자 모양을 맞춰서 완벽한 중국어 답변을 만들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의 사람은 방 안의 당신이 중국어의 대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여전히 중국어를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기호를 조작했을 뿐이죠. 존설은 이것이 바로 컴퓨터와 AI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AI는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다음에 나열하는 정교한 기호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AI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때문에 더욱 깊어집니다. 신경망, 딥러닝 같은 용어들은 마치 AI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AI의 신경망은 수학적인 모델일 뿐 약 1000억 개의 뉴런과 수천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 우리 뇌의 경이로운 구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의인화된 언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화제가 된 챗GPT를 예로 들어볼까요? 챗GPT는 때로는 인간이 쓴 것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창한 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언어학의 거장 노엄 촘스키는 챗GPT의 거짓 약속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인간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챗GPT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제한된 양의 언어 데이터만으로도 문법 규칙을 스스로 터득하고 무한한 문장을 창조해냅니다. 반면 챗GPT는 인터넷의 거의 모든 텍스트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해야만 겨우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단어를 통계적으로 예측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거나 창의적인 작업에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AI가 가진 더 어두운 측면, 즉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술 그 자체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구하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것을 통제할 윤리적 기반의 발전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감시와 통제의 문제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사람의 걸음걸이만으로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술은 군중 속에서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만약 독재 국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이 기술이 소수 민족 전체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끔찍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행동을 점수화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역시 중앙 권력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 감시사회로 변모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의 위험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인물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영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군인은 항복하라고 말하는 가짜 영상이 퍼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 AI는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 가치의 하락입니다. 구직 면접을 사람이 아닌 AI와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I는 지원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데이터만으로 탈락시켜버립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가절하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AI가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용 불가능한 계층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끔찍한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AI는 프로그래머가 입력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머의 가치관과 편견이 AI에 그대로 주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어린이들을 치게 되고 왼쪽으로 꺾으면 노인들이 탄 버스를 들이받게 됩니다. 직진하면 운전자가 위험합니다. AI는 어떤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야 할까요? 그 결정의 윤리적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실리콘밸리의 한 프로그래머가 가진 가치관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서 어떤 윤리적 토대를 가져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견고한 윤리를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것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도덕에 대한 궁극적인 이성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술 사상가들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유전공학, 약물, 기계 결합을 통해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하려는 죽음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영원한 삶은 뇌를 냉동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부활을 통해 약속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업로딩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토록 존엄하고 특별한 존재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 답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진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가치가 위협받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울 앞에 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더욱 치열하게 던져야 합니다. 기술은 현기증 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은 그보다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